B-2 operational strike in U.S. history and the second longest B-2 mission ever flown, exceeded only by those in the days following 9/11. 자,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자, 조금 전에 보신 이 영상이요. 사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트럼프가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그야말로 이번 이란 공습의 1등 공신인 B-2 전략폭격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모습 같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짚어보죠. 전략폭격기가 뭡니까? 사실 나라마다 기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비행을 할 수 있는 거리가 5,000km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핵심 무장은 핵폭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래식 폭탄도 경우에 따라 탑재를 하는데, 이번에도 잘 보시면 B-2 폭격기가 거의 3,500km를 날아서 갔잖아요. 날아서 이제 이란을 폭격을 했는데, 그 정도로 긴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미국의 3대 이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전략 폭격기, 두 번째가 ICBM, 마지막에 이제 전략 원잠이 있는데, 사실은 미국의 군사력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린 저 B-2가 미국에서 보통 전략 폭격기 3대장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예. 사실 저는 이제 B-2 폭격기 실제 비행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오, 그래요? 그래서 B-2 폭격기가 지금 다른 폭격기들하고 특징이 있다면, 지금 보이시지만 옆으로 길잖아요. 폭이 57m입니다. 57m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시니까 대략 아파트 한 10여 층 높이 돼요. 근데 이런 비행기가 쑥 들어오는데 뒤에 지금 영상 보시면 꼬리 날개가 없잖아요. 그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야, 이건 과연 사람이 만든 비행기인가? 그러니까 UFO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 밖에 이제 B-1B가 또 있고, B-1B는 다만 이제 지금 핵무기 운용은 안 합니다. 재래식 이 무기만 사용을 하고, B-52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B-52는 이제 3대가 타는, 지금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그런 폭격기로 알려져 있는데, 여전히 이제 핵공격 임무도 맡고 있고, 또한 이제 미국이 중요한 군사 작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주 네임드 폭격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영상을 올릴 정도로 자랑스러워하는 B-2를 비롯해서 저희가 3대 전략 폭격기를 하나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볼 거는 역시 B-2인데, 일단 이란 핵 공습 때 그러면 도대체 이 B-2가 어떤 작전을 수행했던 건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B-2가 이제 곧 이란 핵 공습에 투입이 될 텐데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란에 있는 포르도 핵시설을 B-2가 날아가서 공습을 했는데, 자, 저 장면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상 영상으로 준비가 된 건데, 실제로 저렇게 B-2가 상공을 날아가서요. 저렇게 밑에, B-2 밑에서 GBU-57, 그러니까 벙커버스터가 투하가 됩니다. 자, 이 벙커버스터가 들어가면은, 자, 저희가 이란의 핵시설로 추정이 되는 지금 영상, 시뮬레이션 영상인데요. 저렇게 내리꽂힙니다. 내리꽂혀서 벙커버스터가 지하 거의 한 60m 깊이까지 들어가서 핵시설을 타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가상 영상이지만요. 문근식 교수, 실제로 B-2가 이번 공습의 1등 공신이었어요. 그렇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다 선전할 정도로 혁혁공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란의 그 농축시설, 이란 농축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절대의 목표였는데, 포르도 시설을 파괴할 거는 벙커버스밖에 없다. B-57 정도는 돼야 폭격할 수 있다. 이거를 실을 항공기는 B-2밖에 없다. 이게 처음부터 다 전 세계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르도, 그다음 나탄즈, 그다음 파탄, 이스파한 이 세 가지 이 시설을 폭격하겠다. 결국은 성공한 거죠. 37시간이나 날라서 가서 폭격을 했는데,
결국에는 저도 야 37시간을 그 좁은 데서 있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 네. 공중급유로 계속 저도 가는 잠수함을 탔지만 정말 이 폐쇄된 공간에 있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야, 이 잠수함보다 훨씬 어려운 거구나. 이 긴장도도 엄청 심할 거고 네. 아무튼 이 37시간을 날아가서 목표한 대로 80m, 90m에 있는 포르도 시설을 파기를 했다고 성공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건 이 GB57이 현존하는 벙커버스의 제일 성능이 우수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엄청나게 이제 선전했는데 결국에는 이게는 콘크리트 시설은 60m, 그다음에 자연함반은 200에서 300m까지 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B2는 그 핵시설을 타격하고 또 해상에서는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시설을 토마호크를 활용해서 공격을 했죠. 그래서 네. 아무튼 트럼프가 예고한 대로 협상이 안 되면은 이런 수단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평화를 유지하려면 이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 예. 이런 걸 과시한 거죠. 아무튼 성공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7시간 동안 비행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중급유를 계속 받기도 했었는데 그야말로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총결집된 이 전략 폭격기 그럼 대체 어떤 전략 자산입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뛰어난 스텔스 기능을 자랑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폭이 57m 정도 된다고. 네. 그러니까 아파트 한 10여 층 되는 그런 크기의 항공기가 레이더에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핵과 이 재래식 정밀 유도 무기를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폭격기 가운데 유일하게 적진에 침투해서 핵폭탄을 떨구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건 B2 폭격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네. 하고 있고 그밖에 이게 전 지구적 작전 능력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항속 거리만 약 11,000km입니다. 물론 이제 공중급유 받으면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미 본토 외에 괌 그리고 디에고 가르시아 그리고 영국의 페어포드 그리고 세 군데 정도 이렇게 B2가 전개할 수 있는 기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미 본토에서 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B2는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비라든가 이런 게 좀 까다로워요. 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군용기로도 좀 꼽힙니다. 얼마예요? 그 대당 가격이 예. 놀라실 수도 있는데 3.5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 하나로 계산했을 때. 3.5조 원이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B2 폭격기가 100대를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20여 대만 이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대 정도만 지금 쓰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 이제 작전 가용한 거 이런 거 계산해 보면 19대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시간당 운영 유지비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제 한 7만 달러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예상. 유지 비용만요? 네. 그렇게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천조국 미국만이 네. 쓸 수 있는 그런 전략 폭격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사는 것도 문제인데 유지 비용만 따져도 사실 어마어마한 선진국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무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B2가 제일 자랑하는 게 스텔스 기능. 그러니까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일반 레이더파는 레이더파를 보내면은 목표물에 부딪혀서 바로 반사된단 말이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물체를 식별하는데 가장 정확한 건 직각으로 부딪혔을 때예요. 그러나 이게 비스듬하게 부딪히면은 다른 데로 회절되거나 이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설계를 잘 해야 돼 일단. 네. 그래서 이제 저 모양 가오리 모양 그다음에 직각된 부분이 없잖아요. 다 비스듬히 돼 있고 그런 거는 이건 이게 스텔스 기능. 그래서 전파를 쓰면 빗나가게 하는 이런 표면이 목적.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일정하게. 네, 그렇죠. 빗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도 또 거기다 도료를 발라요. 이 도료요? 전파를 반사되지 않게 네. 전파가 오면 그냥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스텔스 도료라고 하는데 이것이 엄청 비싸고 또 항공에 크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지비가 비쌉니다. 유지비가. 지금 저게 자료 화면인데 저런 식으로 도료를 바른다고 하네요. 그렇죠. 뜨고 내리면은 또 손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또 다시 보완해야 돼요. 그래서 뭐 통상 1년 유지비가 1억 불 내지 2억 불이다. 이 정도는 뭐 상상 초월이죠. 그리고 너무 비싼 비행기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뜨면은 일단 귀신 비행기라고 여겨요. 뭐,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건 뭐 안 잡히니까. 네. 그래서 이게 스텔스가 가장 큰 장점이죠.
사실 뭐 들으면 들을수록 어마어마하다, 뭐 비용도 어마어마한 폭격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아니면 운용할 수 없는. 네, 미국 아니면 그러니까 그만큼 선진국이어야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건데 특히 이번에 37시간이나 비행을 하면서 이게 사실 어마어마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B2만의 특별한 운영 방식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조종사들을 관리하고 조종사들을 어떻게 지킬 거냐라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무기가 이 B2인 것 같습니다. 일단 37시간 동안 연속해서 외부와의 어떤 접촉 같은 걸 최소화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하다못해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해도 한 3시간쯤 가다 보면 휴게소라도 한번 가야죠. 들러서 좀 쉬게 되는 이런 게 사람의 생리인데 B2 폭격기 몰고 37시간 가는데 한 3시간 가다가 잠깐 뭐 핫바 먹고 좀 들러서 쉬고 가고 싶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못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비도 많이 되어 있거니와 계속해서 비행하는 동안 뭐 비행기 내부에 이렇게 쪽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간이 침대 같은 거, 야전 침대 같은 거 설치해 놓고 번갈아 가면서 쪽잠을 조금씩 가면서 37시간 동안 연속을 비행하는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렇게 장시간 동안 조종을 하는 거 그 자체도 좀 힘듭니다만 그렇죠. 임무 자체에도 좀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전략 무기라는 거는 이 무기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 전쟁의 향방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무기를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전략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거 임무 잘못하면 세상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고민스러운 일이 많은 심적인 부담도 많은 그런 임무를 조종사들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군기지에 이 조종사들을 돕기 위해서 뭐 심리학자들도 따로 배치가 돼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외신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이 군의관이 뭐 수면제라든가 이렇게 푹 쉴 수 있는 약을 처방을 해줘가지고 일단 한번 푹 쉬고 충분히 좀 이렇게 몸을 좀 좋게 한 다음에 또 과거에는 그런 일도 있다고 외신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이렇게 좀 각성 효과가 있는 그런 약물을 좀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린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오랜 시간 비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생리적인 뭐 먹는 거 뭐 이런 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승무원이 있어가지고 뭐 커피 드실래요, 뭐 홍차 드실래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간이식 같은 거를 먹는다라고 하는데 B2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이 핫도그 종류의 그런 음식을 먹는 게 약간 전통 내지는 유행 비슷하게 좀 있다고 합니다. 미국식 핫도그 있죠. 그 핫도그에다가 칠리를 이렇게 좀 쳐가지고 내부에 전자레인지가 하나가 조그마한 전자레인지가 하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 핫도그에 칠리 뿌려가지고 데펴서 먹는 게 유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폭격기 바머에서 먹는 핫도그다라고 해서 뭐 밤독이라고 부른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퀴즈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퀴즈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B2 폭격기 조종사들이 즐겨 먹는 메뉴는 핫도그다라는 설명을 해주셨군요. 그러니까 뭐 미니 오븐이 장착되어 있다라는 얘기들도 들리고요. 네, 여기서 더 재밌는 게 아니 이런 비싼 비행기에 최저가 가구들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장거리 비행을 하다 보면 지금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구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꼭 저렇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폭격기라는 게 군사 작전을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조종석의 상당 부분을 이런 무기 운용, 조종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앞서 3대 폭격기 말씀드렸는데 3대 폭격기 가운데 유일하게 B2만 2명이 조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B1B나 B52는 4명 이상이 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종석 공간도 넓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것들을 넣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B2도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작은 형태의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그다음에 냉장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소보 전쟁 때는 이 월마트에서 파는 지금 일종의 이제 캠핑 가서 쓰는 그런 잔디 의자를 설치해서 교대로 쉬면서 비행을 했다고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반 마트에서 파는 간이 의자를. 아유, 참 특이한 사례이긴 한데 사실 근데 보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다른 폭격기들에 비해서 생긴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가오리처럼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왼쪽이 가오리인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항공업계에서는 저런 모양을 가리켜서 전체가 다 날개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전익기 뭐 이런 말 좀 사용합니다. 왜 전익기 형태의 모양을 사용하느냐? B2뿐만 아니라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그런 비행기들은 저런 모양을 택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더에 안 잡히기 위해서 저런 모양을 택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레이더라는 게 전파를 레이더 쪽에서 쏘면 그게 맞고 반사돼서 나오는 걸 감지해서 모양을 위치를 찾아내는 거니까 우리 하다못해 이제 테니스 공을 벽에 튕긴다라고 네. 생각을 해도 벽이 직각으로 판판하면 딱 튕겼을 때 어디로 올지 바로 알아서 잘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벽이 만약에 굴곡져 있다, 벽이 만약에 납작하게 생겼다라고 하면 거기에 테니스 공을 보냈을 때 맞아서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비행기를 저렇게 최대한 납작하게 그리고 곡선을 많이 넣어가지고 전파가 맞아도 레이더로 되튀어 나가는 현상이 최대한 없도록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 전익기의 형태를 하면 그러면 온통 다 몸체가 날개다 보니까 날개가 크다 보니까 잘 뜨는 이런 현상도 분명히 어느 정도 있겠죠. 대신에 이제 조정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안전성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군요. 잘 디자인을 해놓으면 그 날개가 충분히 크다 보니까 같은 힘으로 더 많은 무게의 폭탄을 싣고 더 잘 날아올라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바로 저런 형태를 흔히 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0년대 초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무인기 문제가 좀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파주 같은 데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이 됐었는데 그때 뭐 북한에서 정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굉장히 조그만한 뭐 사람 뭐 한 팔 벌린 넓이 정도도 안 될 만한 무인기가 나왔는데 그 무인기도 묘하게도 저런 전익기 형태와 닮은 모양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비슷했군요. 네, 그래서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오랫동안 날아가고 또 레이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거 이런 거는 북한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였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로 B2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전략 폭격기고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김대영 평론가.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B2가 비가 오면 못 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약간 틀린 내용 같습니다. 틀려요. 예, 그러니까 B2 폭격기 같은 여기 이제 X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B2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전천후 운용을 가능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가오리 모양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잘 보시면 레이더가 안 보이죠. 보통 이제 항공기 자체 앞부분에 레이돔이라고 해서 레이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 모양 때문에 공기 흡입구 쪽에 레이더를 각각 하나씩 달았어요. 그렇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초반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비 온 날에 못 뜬다는 얘기 나왔는데 아까 이제 문근식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 레이더 흡수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 오면 이게 약간 이제 레이더 흡수 물질이 약간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걸 이제 개선을 했죠. 그랬군요. 그러면서 전천으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완전하게 이제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게 한반도에 뜬 적은 있습니까? 뜬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언제죠? 여기 이제 2013년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정도 돼가지고 이 B2 스텔스 폭격기가 왔는데 예. 사실 누차 얘기하지만 이거는 정말 스텔스기라는 거는 레이더를 돌려도 안 잡힌단 말이죠. 골프공만한 크기로 나오니까 잡히겠습니까? 당시 저 때였군요. 네, 누가 얘기를 안 해주면 왔다 간지도 몰라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짝 이제 흘리는 거죠. 통신을 흘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북한 같은 데는 바짝 긴장하죠. 그래서 이걸 또 귀신 비행기를 또 귀신같이 누가 찍었더라고요. 그게 동아일보 신문에 나타났었는데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보여준 건데 이런 것들은 군산 뭐 앞바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직도 사격장에서 폭탄도 날리고 이런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항공기가 뜨면은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최고조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란 공습 작전에 투입이 됐는데 그 전에도 혹시 실전에 투입이 됐던 적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B2는 1997년에 이제 처음으로 미군군에 실전 배치가 됐고요. 97년. 예, 이후에 이제 세르비아, 코소보 전쟁을 비롯해가지고 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이제 9.11 테러 촉발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선봉에 섰죠. 그래서 이제 미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2 폭격기가 동원되는 걸 적의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폭격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날아가는 화살의 화살촉과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무섭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9.11 테러 일어나고 그 지금은 이제 사망했지만
빈라덴을 추적할 때도 이 B2 폭격기가 동원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B2 폭격기에 달려있는 레이더가 이동하는 목표물을 찾는 데 아주 특성화돼 있어서 이런 게 사용됐고 지금 뭐 영상이 나오지만 GBU-57 같은 대형 벙커 버스터를 사용해서 이번 이란 공습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해줬죠. 그리고 이번 이란 공습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단일 공습 작전으로 가장 많은 B2 폭격기가 동원이 됐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GBU-57도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을 했다라는 그런 또 특별한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뭐 전략 폭격기 B2 중심으로 쭉 봤는데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단점은 너무나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B2 폭격기가 초창기에 출현했을 때 군사 관련 언론에서 우스갯소리처럼 하던 이야기로 같은 무게의 금덩어리를 갖다 놔도 네. B2 폭격기가 오히려 더 비쌀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B2하고 비슷한 동급의 비행기를 갖다 놓은 다음에 거기에 앞뒤, 뭐 내부, 외부를 전부 다 금치를 다 해도 B2 폭격기가 오히려 더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금 시세가 워낙 올라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뭐 금이 그래도 조금은 더 비쌀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레이더에 안 잡히기 위해서는 전파 흡수 페인트를 발라야 되는데 네. 이 페인트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페인트를 바르는 작업에도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라고 해가지고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애지간히 뭐 작은 비행기 하나 값만큼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 비용 문제를 많이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자, 두 번째 또 3대장 중에 전략 폭격기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B1B 랜서입니다. 이게 아니 북한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로 알려져 있어요? 김정은이 실감을 했죠. 왜냐면은 이 비행기는 스텔스 B2 스텔스는 안 보이게 네. 이렇게 들어가서 엄청난 폭탄을 투하하지만은 이 B1B는 그거보다 또 속력이 빨라요. 그래서 초음속 마 1.2고 B2 스텔스는 0.95잖아요. 예. 그럼 빠르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저공 비행이 가능해요. 이건 20m 빌딩 그 정도 높이까지 날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폭탄은 또 B-52가 폭탄은 제일 많이 실는데 네. 그보다 더 많이 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는 뭐 빠르게 낮게 그다음에 폭탄은 많이 이렇게 상징적이죠. 그래서 1984년도에 초도 비행을 해서 지금 약 40년간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날개를 접었을 때 42m, 폈을 때는 접었을 때는 24m. 그러니까 날개를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이런 비행기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이 과도한 그 북한이 이제 뭐 핵실험한다 할 때 몇 번 왔었어요. 아, 그래요? 저도 그거를 올 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얘기 듣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출연했을 때는 괌에서 태풍이 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네. 누구도 못 들 거다 그랬는데 이거는 괌에 전개돼 있어가지고 가장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괌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무슨 짓을 하면 가장 빨리 2시간 만에 평양을 가서 공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제일 두려워하지 안 보이고 저공학 완전 스텔스는 아닌데 굉장히 두려운 항공기죠.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김정은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전략 그렇죠. 폭격기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니 이게 별명이 죽음의 백조라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원래 이 B1B는 랜서라는 이름이 따로 있죠. 네. 그래서 뭐 죽음의 백조 같은 이런 별명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비행기인데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사용하던 말이 좀 굳어진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소련 시절에 소련에서 자랑하던 백조라는 이름이 붙었던 이런 제트 폭격기가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기종을 푸틴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조종하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랑도 하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와 좀 비견이 되는 동급의 미국 무기가 이 B1B다 보니까 소련에서 백조라는 별명이 붙은 거하고 비슷해서 우리 미국판 백조 약간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죽음의 백조라는 식으로 뭐 이름이 굳어진 거 아닌가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고요. 그리고 자주 같이 비견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B2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B2는 모양이 전익기 형태라 가지고 무슨 뭐 외계인 UFO도 아니고 되게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에 비해서 B1B는 유선형으로 이렇게 잘 빠져 있는 곡선의 모습이 우아한 비행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백조 이런 쪽에 이름을 붙인 것이 언론을 통해서 좀 유행했던 게 굳어진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3대 전략 폭격기로 꼽히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무장 탑재량은 지금 미국의 3대 폭격기 가운데 B1B가 가장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B1B도 사실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일례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군의 F-15K와 B-1B를 레이더로 측정해 보면 B-1B가 F-15K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2017년에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동해상으로 그때 B-1B가 올라왔을 때 북한이 몰랐어요. 우리 언론에 나온 걸 보고 알 정도로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아프간전 때 이게 많이 사용이 됐는데 당시에 아프간전 초기에 뭐 미국을 비롯한 각종 다국 적군이 사용한 정밀 유도 무기의 40%의 투하량을 B-1B가 해냈습니다. 당시 아프간 때 쓰였던 거라고 하네요. 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비행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이런 임무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전 차원에서 계속 아프간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탈레반이나 알카에다를 이렇게 겁을 주는 그런 역할도 했고, 그다음에 이라크전 때는 사담 후세인 제거 작전에도 투입이 됐던 바가 있었고, 사실 그 정도로 물론 이제 핵무장은 지금 운용은 안 하지만 재래식 무장량만 해도 거의 핵폭탄급이기 때문에 3대 폭격기 중 하나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3대 폭격기 마지막 폭격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그러니까 B-50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최고령 전략 폭격기로 알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월남전 참전 용사이신 분들도 직접 보셨던 적이 있을 만한 그런 비행기죠. 네. 이름만 봐도 아까 소개했던 무기는 B1, 뭐 B2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3대 전략 폭격기면 B3나 B4 정도 아닐까 싶은데 예. 이 무기는 B-52, B-52입니다. 이 무기는 전혀 다른 배경에서 개발되었던 전폭기고요. 처음으로 시험 비행을 했던 게 1952년, 그러니까 6.25가 한창일 때 처음으로 시험 비행을 했던 비행기입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최근까지 사용되고 있는 개량 버전도 60년대에 개발되었었기 때문에 네. 이미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60년이 지나간 환갑이 다 된 무기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 미군을 상징하고 있는 무기이기도 하고요. 모양이 오래전에 개발돼서 되게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먼 거리를 안정적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비행기로 굉장히 오랫동안 좀 다양한 임무에서 좀 믿음직한 여러 가지 임무를 많이 수행해온 그런 뭐 전략 폭격기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B-52가 문근식 교수, 걸프전에서 좀 특별한 용도로 쓰였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폭탄을 많이 싣고 다니니까 폭탄비를 내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사실 이 비행기는 전쟁기념관에 전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 있죠. 그래서 이게 걸프전에 1991년도에 뭐 대대적으로 활용됐는데 머리에 너희들 이 B-52가 날아오면 다 긴장한 거예요. 거의 뭐 비 오듯이 막 떨어뜨리니까 네. 워낙 많이 싣고 다니니까. 그래서 걸프전 당시에는 1,600회 이상 비행하면서 25,000톤을 폭탄을 투하했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전쟁에서 타국정이 사용한 폭탄의 40% 이 정도를 떨어뜨렸다니까 굉장히 긴장하는 비행기죠. 그다음에 이제 냉전 시에 그다음에 이 비행기는 아무튼 가장 많은 폭탄을 투하하는 항공기다는 게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게 제일 나이는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B1, B가 나오고 뭐 B2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자, 우리가 쭉 전략 폭격기 얘기를 해봤습니다, 김대웅 평론가. 네. 3대 그러면 이 전략 폭격기들이 물론 미국의 전략 자산이지만 우리에게 한반도에 혹시 유사시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B2나 B-52는 핵무기를 운용하는 전략 폭격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핵 우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폭격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뭐 핵을 사용할 의도를 갖거나 네. 핵무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B2가 가서 북한 깊숙이 지금 보이시는데 미주리즈 공군기지에서 떠서 예. 우리나라 근처까지 온 다음에 북한 깊숙이 침투해서 영병이나 풍계리 핵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도 있고요. 네. 이 밖에 이제 뭐 B-52 같은 경우 혹은 B-1B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B-1B는 만약에 북한과 우리가 재래식전으로 이제 부딪힌다. 가까이 있죠. 예, 그래서 괌에서 출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휴전선 인근, 개성 이쪽, 평양 뭐 이런 시설을 재래식 폭탄을 이용해서 정밀 타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군의 군사력을 괴멸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B-52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미 본토나 괌에 이렇게 대기할 수 있는데 네. 굳이 우리나라까지 안 와도 핵탄두를 탑재한 AGM-86B라는 순항 미사일을 이용해서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폭격기 다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고 또 한 가지로는 과거에 B-29 폭격기가 예. 평양을 불바다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 폭격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정말 오금이 지릴 정도로 무서운 무기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또 세 분과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그리고 이란 핵시설 타격까지 짚어봤습니다.